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밥도 다 먹고 해가 넘어간 시각이었다. 그런데 건넌방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말 그랬소? 그렇다니까요. 그때였다. 문 옆에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슬금슬금 다가왔다. 김씨 부인이었다. 시어머니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레 방문에 귀를 갖다 댔다. 뭐가 그리 좋아서 저리 웃고 난리람?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툭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건드렸다.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돌아보니 딸 순이가 서 있었다. 어머니, 깜짝이야. 야, 너는 왜 뒤에서 사람을 놀래키고 그러냐? 딸 순이는 방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피식 웃었다. 설마 또 엿듣고 계셨어요? 내가? 누가 엿듣는다고 그래? 그럼 귀는 왜 문짝에 바짝 붙이고 계셨는데요? 그냥 지나가다가 기대 본 거다. 귀로 기대는 사람도 있어요? 순이가 피식 웃으며 말하자 김씨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인연이 말대꾸는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건데요? 순이는 팔짱을 낀 채 방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보기 좋구먼요. 순이가 빙그레 웃었다. 뭐가? 오라버니랑 새언니 말이에요. 그 말에 김씨 부인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다. 보기는 뭐가 보기가 좋아? 신혼인데 사이가 좋아야지요. 김씨 부인은 콧방귀를 뀌었다. 사내가 장가를 들었으면 농사일이나 챙길 것이지. 하루 종일 지색시 꽁무니만 따라다니니. 순이는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참 이상해. 혼인시킨 게 누군데요? 내가 시켰지. 손자 보겠다고 제일 서두른 것도 어머니고요. 뭐 그랬지. 그런데 이제 와서 둘이 정답게 지내는 건 또 싫으시고요? 김씨 부인이 버럭 소리쳤다. 내가 언제? 그 소리에 방 안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잠시 뒤 방문이 열리더니 철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다. 방금 전까지 호랑이 같던 얼굴이 봄볕처럼 환하게 풀어졌다. 철아. 순이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또 시작이네? 김씨 부인은 아들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배는 안 고프냐? 조금 고픕니다. 어미가 국 데워 주랴? 철이는 싱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요. 색시가 야참으로 전을 부쳐준다 하네요. 순간 김씨 부인의 얼굴이 딱 굳었다. 뭐라? 철이는 태연하게 말했다. 우리 색시 손맛이 좋지 않습니까?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며느리 완이가 웃는 얼굴로 나왔다. 어머니, 시장하시면 전 좀 부쳐드릴까요? 마침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다. 이 밤중에 무슨 전이냐? 잠이나 자야지. 기름진 것 먹고 체할 일 있느냐? 오늘 밭일을 좀 많이 했더니 배가 일찍 꺼져서 철이 말 한마디에 김씨 부인의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 풀어졌다. 그래? 그럼 뭐라도 얼른 먹어야지. 철이는 반색하며 완이를 돌아보았다. 들었소? 어서 가서 부쳐오시오. 배가 등에 붙겠네. 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금방 해오겠습니다. 완이가 부엌으로 향하자
김씨 부인은 못마땅한 눈으로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마치 귀한 보물을 빼앗긴 사람 같았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중얼거렸다. 누가 보면 새언니가 아니라 도둑을 들인 줄 알겠네? 뭐라 하였느냐? 김씨 부인이 눈을 흘기며 묻자 순이는 얼른 딴청을 피웠다. 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흥, 김씨 부인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데도 시선은 부엌 쪽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경기도 한 작은 초가 마을. 마을 어귀에 자리한 박간에는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집안이었다. 하지만 그 집 안주인 김씨 부인만큼은 평범하지 않았다. 성미가 불같고 목소리가 우렁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런 김씨 부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하나 있었다. 바로 외아들 철이었다. 딸은 5이나 두었지만 김씨 부인의 눈에는 오직 철이만 들어왔다. 박가 집안의 3대 독자. 대를 이을 하나뿐인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김씨 부인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내 눈 감기 전에 손자 하나는 꼭 안아봐야 쓰겄다. 그 말은 하루에도 3~4번씩 나올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 부인은 이웃 마을에서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들만 6을 둔 집이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집에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막내딸까지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김씨 부인은 무릎을 탁 쳤다. 바로 저 집이다. 아들만 줄줄이 낳은 집 딸인데 뭐가 걱정이냐? 우리 집 대를 이을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줄줄이 안겨주겠구먼. 그날부터 김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어떻게든 그 집 딸을 며느리로 들여 손자를 보는 것. 그렇게 완이는 박간애의 첫 며느리이자 하나뿐인 며느리가 되었다. 혼인 첫 해만 해도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완이는 시키는 일마다 군소리 없이 해냈고 김씨 부인 역시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시어머니 행세를 했다. 문제는 철이었다. 철이가 하루가 다르게 색시에게 푹 빠져드는 것이었다. 들에서 일을 하다가도 틈만 나면 완이를 찾았고 장에 다녀오면 제 어미보다 색시 선물부터 챙겼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김씨 부인의 속은 뒤집혔다. 장가를 보내놨더니 아주 넋이 나갔구나. 그날부터 김씨 부인의 심술이 조금씩 시작되었다. 한여름 떼약볕이 내리쬐는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그늘을 찾아 쉬고 있는데 김씨 부인은 완이를 불렀다. 며느라, 예, 어머님. 밭에 가서 김 좀 메고 오너라. 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밭으로 향했다. 그런데 한식경도 지나지 않아 김씨 부인이 또 나타났다. 그것만 하면 되겠느냐? 그러더니 커다란 마늘 자루를 턱 내려놓았다. 이것도 오늘 안에 다 까놓거라. 마늘은 한 포대나 되었다. 완이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마늘을 까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철이가 달려왔다. 어머니, 이 많은 걸 색시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하랴? 철이는 말없이 자리에 앉더니 마늘을 함께 까기 시작했다. 김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고 시킨 일인데 정작 아들이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다. 겨울도 다르지 않았다. 눈발이 날리는 날. 김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입을 혼청이며 요를 한가득 끌고 나왔다. 며느라, 오늘 이것들 내가에 가 다 빨아오너라. 완이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어머님, 이 날씨예요? 물이 얼지경인데요. 겨울이라고
빨래를 안 할 것이냐? 물이 얼었으면 깨고 빨면 되지. 그때 또 철이가 나타났다. 어머니, 색시 손 다 얼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불 더미를 어깨에 척 둘러맨 채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김씨 부인은 깜짝 놀라 뒤를 쫓아갔다. 철아, 철아. 철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잠깐. 김씨 부인은 치마를 움켜쥐고 허둥지둥 뛰어갔다. 이놈아, 이걸 왜 네가 하느냐?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 소리에 순이가 마루에 기대어 키득키득 웃었다. 어머니, 왜? 세연이 골탕 먹이려다가 오라버니만 잡게 생겼네요. 김씨 부인은 씩씩거리며 순이를 노려보았다. 아유, 저 주둥이. 너는 입 좀 다물어라. 김씨 부인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며느리를 부려먹으면 아들이 나서고, 며느리를 혼내면 아들이 감싸고, 며느리를 골탕 먹이면 아들이 대신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완이가 며칠째 입덧을 하기 시작했다. 박씨 영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다. 아무래도 경사가 난 모양이요. 철이는 펄쩍 뛰며 좋아했다. 반면 김씨 부인의 눈은 다른 의미로 반짝였다. 분명 아들이 틀림없다. 그토록 기다리던 손자가 찾아왔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날 이후 박간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이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했다. 거기에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었다. 너는 손이 왜 그리 굼뜨냐? 아유, 속 터져서 원. 처음에는 꾹꾹 참으며 넘겼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서운한 마음도 함께 쌓여갔다. 해도 너무하시네. 내가 이 집 머슴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를 가진 뒤부터 상황이 뒤집혔다. 김씨 부인은 혹여 뱃속 아이에게 탈이라도 날까 전전긍긍했다. 완이 역시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조금만 허리를 짚어도 어머니, 배가 좀 당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얼굴을 찌푸려도 속이 울렁거려 부엌 냄새를 맡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김씨 부인은 놀라서 말했다. 그럼 얼른 들어가 누워있거라. 완이는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갔다. 예전 같으면 자신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김씨 부인이나 순이가 대신하는 날도 많아졌다. 완이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고 살게 된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완이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잠시 후 국을 맛본 김씨 부인의 얼굴이 확 구겨졌다. 이게 뭔 국이냐? 완이는 태연하게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간도 못 맞추고 뭘 한 것이냐? 김씨 부인이 국그릇을 탁 내려놓았다. 발로 끓였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부터 숙였을 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완이는 국을 한 술 떠먹어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저는 괜찮은데요. 뭐? 제 입에는 딱 맞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했다. 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어머니 음식은 늘 짜서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뭐라? 그래서 이번에는 제 입맛대로 해보았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완이는 태연하게 국을 한 술 떠먹으며 말했다. 게다가 태중에 있는 아이한테도 자극적인 음식은 좋지 않다 하지 않습니까? 김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이것이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 드느냐? 저는 그저 입만 살아서는? 김씨 부인이 막 소리를 높이려던 순간이었다.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순간 완이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김씨 부인은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저것 봐라. 잠시 뒤 철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완이는 기다렸다는 듯 두 손을 모으며 얼른 허리를 숙였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눈을 껌뻑였다. 뭐? 방금 전까지 뻣뻣하게 맞서던 며느리가 아닌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 갑자기? 김씨 부인은 당황한 나머지 말까지 더듬었다. 철이가 인상을 쓰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완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했다. 제가 국간을 제대로 못 맞췄습니다. 그게 다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말대꾸까지 했습니다. 철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자 김씨 부인이 얼른 입을 열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철이가 먼저 말을 잘랐다. 어머니, 색시가 실수할 수도 있지요. 완이는 얼른 고개를 더 숙였다. 다 제 잘못입니다. 색시 잘못 아니요. 철이는 곧장 완이 편을 들었다. 어머니, 아이 가진 사람인데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김씨 부인의 입술만 실룩거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제 성질을 있는 대로 긁어놓지 않았던가. 그날 밤, 김씨 부인은 이불을 뒤척이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반면 건넌방 이불 위에 누운 완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시익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완이는 제법 기세가 등등해졌다. 전 같으면 시어머니 눈치부터 살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오히려 김씨 부인이 완이의 기분을 살피는 날이 많아졌다. 김씨 부인의 속은 끓어올랐지만 뱃속의 손자 생각에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참아야지. 손자만 태어나기만 해봐라. 김씨 부인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꾹꾹 눌러 참았다.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동네 안악들을 붙잡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며느리 친정이 어떤 집안인 줄 아시오? 아들만 줄줄이 여섯이라는 그 집 말이오? 그래. 김씨 부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 집 막내딸이니 손자 보는 건 떼어놓은 당상이지. 그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다녔다. 철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웃기만 했다.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되지요. 그러나 김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어디 같은 말이냐? 박가대를 이을 떡두꺼비 같은 손자가 나와야지. 철이는 그저 허허 웃고 말았다. 그렇게 온 집안의 기대 속에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달이 차고 해산할 날이 다가왔다. 온 집안이 부산해졌다. 산파가 들어가고 뜨거운 물이 오가고 마당에서는 철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다. 그러다 마침내 방 안에서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철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잠시 뒤 산파가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다. 축하하오. 김씨 부인이 다급하게 물었다. 또? 아주 건강한 아기요. 김씨 부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그래서? 예쁜 따님이요. 순간 김씨 부인의 웃음이 딱 멈췄다. 뭐라 했소? 아주 고운 따님이라니까.
김씨 부인의 얼굴이 와락 일그러졌다. 방금 전까지 손자를 안을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느닷없이 손녀가 태어난 것이다. 산파는 난처한 얼굴로 웃기만 했다. 그야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됐어. 김씨 부인은 손을 내저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방 안까지 고스란히 들려왔다. 철이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말없이 문 밖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도 선뜻 웃을 수가 없었다. 방문 밖에서 김씨 부인이 씩씩거리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상하네. 분명 아들만 줄줄이 낳은 집안이라더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야? 철이는 애써 웃으며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색시, 우리 딸 좀 보시오. 완이도 아이를 바라보았다. 작고 붉은 얼굴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저절로 눈가가 풀어졌다. 허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한숨소리에 걱정이 먼저 밀려왔기 때문이다. 에휴, 이제 어머니 등살에 어쩌면 좋다냐? 첫째를 낳았을 때만 해도 김씨 부인은 스스로를 달랬다. 첫째야, 그럴 수 있지. 둘째는 분명 아들일 게야.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다. 셋째를 가졌을 때는 용하다는 무당까지 찾아갔다. 아끼던 은가락지까지 내어주며 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이요. 하지만 셋째 역시 딸이었다. 그날 김씨 부인은 부적부터 아궁이에 던져버렸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넷째는 다르겠지. 넷째까지 딸이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지. 김씨 부인은 그렇게 굳게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김씨 부인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넷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산파가 방문을 열고 나와 웃으며 말했다. 축하하오. 건강한 따님이요. 순간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들 6집 딸을 데려왔더니 어찌 넷이 다 딸이란 말이냐. 방 안에서는 철이와 완이가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다. 둘 다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서방님, 이 일을 어쩌면 좋대요. 완이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철이는 품에 안긴 넷째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다. 뭘 어쩌긴? 우리 딸인데. 그러고는 아이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았다. 넷째라고 다를 것 있소? 완이는 그 말에 겨우 웃음을 지었다. 그날 이후 김씨 부인은 더욱 모질어졌다. 손녀들이 밥을 더 달라 하면 쌀이 남아 도느냐? 작작 좀 먹어라. 손녀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깔깔 웃으면 김씨 부인은 금세 얼굴을 찌푸렸다. 시끄럽다. 동네방네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 쌓고 기집애들이 목청만 커가지고는. 아이들은 금세 풀이 죽어 조용해졌다. 어느 날은 들꽃 한아름을 꺾어와 활짝 웃으며 내밀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하지만 김씨 부인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꽃은 무슨 꽃이냐? 그런 거 볼 시간 있으면 콩이나 고르고 장작이나 주워와라. 완이를 향한 구박도 여전했다. 김씨 부인은 툭하면 혀를 찼다. 쯧쯧. 아들 하나 못 낳고 그 좋은 집안 피는 다 어디다 두고 왔는지? 이러다 바깥 핏줄 끊기게 생겼구만. 그 말은 어느새 입버릇이 되어버렸다. 완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이를 꾹 깨물고 참을 뿐이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 한숨이 늘었고 어깨는 점점 더 굽어갔다.
하지만 내 딸은 달랐다. 구박 속에서도 기죽지 않았고 어려서부터 어찌나 야무진지 보통 아이들이 아니었다. 마디는 글자를 한 번 보면 곧잘 외웠고 둘째는 셈이 빨랐으며 셋째는 손재주가 좋았고 막내는 눈치가 빨라 사람 마음을 살필 줄 알았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그런 손녀들의 재주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흥! 여자애들이 그래봤자 시집이나 가면 그만이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김씨 부인은 장터에 다녀오며 신이 나 있었다. 손에 작은 약봉지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하다는 약이라더라. 먹기만 하면 허리도 안 아프고 기운도 난다더구나. 김씨 부인은 약값으로 엽전까지 제법 많이 주고 왔다. 그 모습을 보던 맞손녀가 약봉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봉지에 적힌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할머니, 왜? 이거 약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씨 부인이 눈을 흘겼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여기 적혀 있잖아요. 볶은 보리가루라고. 뭐? 맞손녀는 또박또박 글씨를 읽어 내려갔다. 그 순간 김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사온 것이 사실은 값싼 가루였던 것이다. 아이고, 일을 어쩐담? 김씨 부인은 뒤늦게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날 오후 김씨 부인과 손녀넷은 곧장 장터로 달려갔다. 그리고 약장수를 붙잡고 따졌다. 할머니를 속이셨지요? 약장수는 코웃음을 쳤다. 이 조그만 것들이 뭘 안다고 난리냐? 그러자 둘째와 셋째가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여기 사기꾼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 돈 떼먹은 사기꾼이에요.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여기 보세요. 약이라더니 보리가루래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 약이 아니라 보리가루라고? 저 약장수 수상하더라니. 김씨 부인은 약장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 사기꾼 같은 놈! 감히 나를 속여 먹으려 들어? 내가 그를 모른다고 눈 뜨고 당할 줄 알았느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지자 약장수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 결국 품속에서 엽전을 꺼내 김씨 부인 손에 쥐어주었다. 자, 여기 있소. 됐으니 제발 그만하시오. 김씨 부인은 냉큼 엽전을 챙겼다. 그러자 약장수는 보따리를 둘러매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냅다 주랭랑을 쳤다. 김씨 부인은 돌려받은 엽전을 만지작거리며 내 손녀를 바라보았다. 입으로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말했다. 흥!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하지만 첫째가 글을 읽지 못했다면 돈은 되찾지 못했을 터였다. 그날 저녁 김씨 부인이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박씨 영감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소? 김씨 부인은 바느질감을 내려놓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던 박씨 영감은 무릎을 치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게 내가 뭘 했소? 손녀들도 보통은 아니라니까. 김씨 부인은 능청스럽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처리를 닮았는지 계집 애들이 아주 바보는 아니더구먼.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김씨 부인은 장에 갈 때마다 셈이 빠른 둘째를 데리고 다녔다. 쌀값이며 된장값이며 엽전 한 입까지 틀리는 법이 없었다. 장사꾼들이 슬쩍 속이려 해도 할머니, 이거 셈이 안 맞습니다. 한 잎이 모자랍니다. 하고는 금세 찾아내곤 했다. 김씨 부인은 입으로는 늘 퉁명스러웠다. 흥! 쓸데없이 그런 건 잘 보는구나. 하지만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슬그머니 강정 한 봉지를 사서 둘째 손녀 손에 쥐어주었다. 둘째는 얼굴이 환해져서 방실 웃었다. 할머니, 왜 그러느냐? 이제 장에 가실 때는 꼭 저를 데리고 가세요. 제가 엽전셈 다 해드릴게요. 김씨 부인은 애써 못마땅한 척했지만 입가에는 어느새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 그래. 괜히 딴짓 하다가 잃어버리지만 마라. 둘째는 강정 봉지를 꼭 끌어안으며 해맑게 웃었다. 셋째는 손재주가 좋았다. 철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집신도 삶고 찢어진 멍석도 꿰매고 망가진 광주리도 고쳤다. 고사리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어느새 멀쩡해져 있었다. 하루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완이가 감탄하며 말했다. 어머님, 셋째가 서방님을 닮았나 봅니다. 이것저것 뚝딱 고치는 걸 보니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네요. 그러자 김씨 부인이 냉큼 말을 받았다. 그게 다 누구를 닮아서겠느냐? 철이도 나를 닮아 손재주가 좋은 게다. 옆에 있던 박씨 영감이 슬쩍 웃었다. 셋째가 철이를 닮은 게 아니라 당신을 닮았다는 게요? 김씨 부인은 눈을 흘겼다. 그럼 누구겠소? 우리 집안 핏줄인데. 셋째는 영문도 모른 채 헤헤 웃었다. 김씨 부인은 겉으로는 여전히 투덜거렸지만 셋째가 고쳐놓은 광줄이며 멍석이며 문짝은 누구보다 알뜰하게 사용했다. 심지어 고장난 물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셋째를 찾을 정도였다. 야, 셋째야. 이것 좀 한번 봐라. 그 말만큼은 어느새 김씨 부인의 입버릇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겨울날, 김씨 부인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와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며칠 동안 방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이 막내였다. 할머니, 죽 드세요.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떠먹여주고 아픈 다리를 조물조물 주물러주고 제잘제잘 재미난 이야기까지 들려주었다. 밤이 되면 내 자매가 번갈아 곁을 지켰다. 약도 다리고 죽도 쓰고 이불도 덮어주었다. 김씨 부인은 말없이 손녀들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토록 손자 타령을 했지만 정작 곁을 지키는 것은 내 손녀들이었다.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보던 철이와 완이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옆에 있던 순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이제 손자 타령은 그만하셔도 되겠네요. 김씨 부인은 눈을 흘겼다. 또 시작이구나. 순이는 씩 웃으며 손녀들을 가리켰다. 손자 하나보다 손녀 넷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김씨 부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손자 열 준다 해도 절대 안 바꾸지. 손녀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김씨 부인은 헛기침을 했다.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그때 완이가 슬쩍 웃으며 물었다. 어머님, 그럼 이제
다섯째는 안 봐도 되는 것이지요? 김씨 부인은 헛기침을 했다. 뭐 낳으면 좋고. 만약 또 딸이면요? 모두의 귀가 쫑긋해졌다. 딸이면 더 좋지. 김씨 부인은 손녀들을 한번 쓱 둘러보았다. 요 녀석들 덕에 내가 오래 산다. 그러고는 막내 볼을 꼬집으며 말했다. 너희네 다 이 할미 보물이다. 할머니! 그 말에 손녀들은 와르르 달려들어 김씨 부인을 끌어안았다. 김씨 부인은 손녀들에게 파묻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보던 박씨 영감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결국 손자보다 손녀가 이겼구먼. 마당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다. 그제야 김씨 부인은 깨달았다. 가장 귀한 복은 손자가 아니라 늘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라는 것을. 자, 모이시오. 오늘은 고을에서 제일 잘난 척하는 선비나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소. 떼약볕 아래 장터 10살 소녀가 갓난 아기를 업고 양반들을 조롱하는 풍자극을 펼칩니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처절한 비밀을, 그리고 아기를 지키기 위한 목숨 건 사투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10살 소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시아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떼약볕이 내리쬐는 가을 장터 한복판, 형형색색의 천막이 펄럭이는 가운데 10살 소녀 금이가 낡은 부채를 활짝 펼치며 구경꾼들 앞에 우뚝 섰습니다. 등에는 갓돌 지난 아기가 포대기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금이는 아기가 깰세라 리드미컬하게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도 입으로는 거침없이 외쳤지요. 동네 어르신들, 장꽃 나리들, 여기 좀 보소. 오늘은 저기 관청에서 떵떵거리는 선비나리들 중에서도 제일로 잘난 척하다가 코 깨진 양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다들 귀 쫑긋 세워보시고랴. 장꾼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고, 금이의 주변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빼곡히 둘러싸였답니다. 아이고, 저 조그만 것이 또 판을 벌렸네. 얘야, 오늘은 또 어떤 맛깔나는 이야기를 가져왔느냐? 어서 입 좀 떼보거라. 말도 마시오. 얼마나 배꼽 잡는 이야기인지. 웃다가 요강까지 차버릴지도 모르니까 다들 바지춤 단단히 붙들어 매고 들으셔야 할 거야. 금이가 부채를 휘두르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선비나리로 말할 것 같으면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빈 강정이나 다름없었지 뭐여. 하루는 술에 진탕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뒷간을 가는데 아이쿠나 발을 헛디뎌서 똥통에 풍덩 빠져버렸네. 온몸에 구렁내가 진동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체면은 차리고 싶어가지고. 구경꾼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더러워라. 그래서 그 점잖은 양반이 똥통에서 어찌 되었대? 글쎄, 똥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 않겠소? 사람 살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라실 보시는 삼정승도 형님 동생 하는 귀한 몸이다. 이러면서 버둥거리는데 그 모습이 꼭 똥통에 빠진 생쥐꼴이더란 말이지요. 장꾼들은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뒹굴었고, 금이는 선비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흉내내며 춤을 추었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장대소했지요. 재담이 무르익을 무렴 금이는 갑자기 목소리 톤을 낮추며 이야기의 결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요, 여러분, 웃기만 할 일이 아니랍니다.
그 못난 선비에게는 꽃보다 고운 딸 자식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 아비랑은 다르게 심성도 곱고 이웃들 사정도 잘 살피는 그런 참한 아가씨였지요. 구경꾼들의 웃음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금이의 목소리는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참한이도 무심하시지. 그 착한 아가씨가 역적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저 멀리 유배지로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아비라는 작자는 제 벼슬 떨어질까 겁이 나서 친자식을 모른 척 내팽개치고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궁궐만 쳐다보고 있었던 게요. 에이그 천벌을 받을 놈. 제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다니. 그게 사람 새끼냐? 짐승만도 못하구나. 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유배지 겨울바람은 칼날보다 더 매서웠지요. 아가씨는 그 시린 골방, 얼어붙은 땅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홀로 아이를 낳았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말이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금이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빠져들었답니다. 금이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아기의 입술에 맺힌 땀을 해진 소매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안악이 엽전 하나를 던져주며 물었지요. 금이 너도 참 고생이 많구나. 그 등에 업힌 아기가 내 동생이냐? 피덩이를 업고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못 보겠네. 예, 제 하나뿐인 피부치 동생이옵니다. 부모도 없는 이 가엾은 것을 이 언니가 아니면 누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밥 한 술 먹이겠습니까? 참말로 장하다. 장해. 내 나이 겨우 10살의 어른보다 낫구나. 동생 챙기는 마음씨가 비단결보다 곱네. 금이는 아기를 다시 등에 고쳐 업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안악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고 금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답니다. 금이가 읊는 이야기는 사실 아가씨가 유배지의 추운 골방에서 피눈물로써 내려간 일기장을 시장통에 저급한 농담으로 교묘하게 각색한 것이었습니다. 소설 속 여주인공이 겪는 고통은 실제 아가씨가 당했던 수모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었지요. 금이는 아가씨를 굶겨 죽인 관리들의 이름을 풍자극 속의 이름으로 치환하여 불렀고 듣는 이들은 그저 우스운 농담으로만 여겼답니다. 하지만 금이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 불씨는 아기의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금이는 아가씨가 남긴 일기장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모두 외우고 있었고 그것을 장터의 언어로 번역하는 재주를 스스로 익혔던 것이지요.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자 금이는 여주인공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자식에게 남긴 유언을 노래처럼 읊조렸습니다. 아가씨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이렇게 빌었답니다. 아가, 내 새끼야. 애미는 비록 이렇게 가지만 너만은 부디 살아다오. 모진 풍파다 견디고 저 높은 하늘 아래 활짝 핀 꽃처럼 귀하게 피어나야 한다. 그 목소리는 10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애절했고 구경꾼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저런! 내 가슴이 다 무너지네. 그래서 그 불쌍한 어미는 끝내 눈을 못 감은 것이냐? 예, 결국 차가운 땅에서 하늘나라로 떠나셨지요. 하지만 하늘이 도우셨는지 그 가엾은 아이는 용케 살아남아 이렇게 우리 곁에 있답니다. 금이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등에 업힌 아기를 살짝 흔들어 달래었고 아기는 금이의 체온을 느끼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구경꾼들은 앞다투어 엽전을 던져주었습니다. 금이의 주머니는 점점 무거워졌지만 금이의 표정은 결코 밝아지지 않았지요. 한 노인이 금이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얘야, 내 이야기가 어찌나 구슬픈지 꼭 눈앞에서 보는 것 같구나. 그 이야기는 대체 누구한테 들은 게냐? 글쎄요. 지나가는 바람결에 들었는지 떠도는 나그네에게 들었는지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그저 세상 어딘가엔 이런 일도 있지 않겠나 싶어 들려드린 겁니다. 내 솜씨가 보통이 아니로구나. 어린 것이 어쩜 그렇게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아느냐. 먹고 살려다 보니 입만 살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잊지 말고 또 오셔요.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러섰고 금이는 주머니에 든 엽전을 세기 시작했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구경꾼들이 하나둘 흩어지자 금이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 엽전을 세어보니 오늘 번 돈으로 쌀 한 되와 소금 한 줌, 그리고 아기가 입에 물 수 있는 1,000 조각 하나를 살 수 있었지요. 금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휴, 오늘도 고생했다 금이야. 아가야, 오늘 벌이가 쏠쏠하니 저녁엔 따뜻한 미음이라도 배불리 먹여줄게. 내일도 우리 힘내보자. 응? 금이의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아기가 깰까봐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답니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고 장터의 분주함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금이는 아기를 업은 채 미음을 파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주인 할멈은 금이를 보자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지요. 어이구, 우리 장터 명물 금이가 왔네. 오늘도 그 찰진 입담으로 사람들 혼을 쏙 빼놓았다며? 아이고, 할멈도 참. 먹고 살려니 재롱 좀 부린 거지요. 할멈, 오늘도 우리 아기 먹일 따끈한 미음 한 사발만 주셔요. 오냐 오냐, 여기 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참 기특하면서도 짠해. 조그만 게 저 무거운 아기를 업고 어찌 이리 씩씩하게 버티는지. 금이는 엽전 몇 잎을 건네며 씁쓸하게 웃었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이 어린 것이 저만 믿고 저렇게 잘 자라주는데 제가 기운을 내야지 별 수 있겠어요? 그래, 내 속이 얼음보다 깊구나. 저 세상에 계신 내 부모님도 너 기특하다고 칭찬 많이 하실 게다. 금이는 아무 대답 없이 미음을 받아들었습니다. 금이는 아기를 무릎에 앉힌 뒤 조심스럽게 미음을 떠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미음을 받아먹으며 금이를 향해 해맑게 웃었고 금이는 그 웃음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도령님, 시장하시죠? 미음이 참 따뜻해요. 조금만 더 참으셔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도령님을 마님 곁으로 원래 계셔야 할 그 귀한 곳으로 꼭 모셔다 드릴 테니까요. 아기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금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더욱 환하게 웃었답니다. 할멈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지자 금이는 장터 한 구석에 허름한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이는 아기를 낡은 이불 위에 눕히고 아가씨가 남긴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일기장을 펼치자 아가씨의 가느다란 글씨가 눈앞에 떠올랐지요. 금이는 내일 장터에서 읊을 대목을 골라 외우기 시작했고 아기는 금이의 곁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금이의 눈빛만이 유난히 빛났고 그 빛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이는 아기를 업고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금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금이가 모습을 드러내자 구경꾼들이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지요. 금이가 왔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금이는 부채를 펼치며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장터에 소문난 악당 장씨가 사람들을 해치고 금이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장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금이를 노려보았고 금이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감싸 안았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장터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지요. 장씨가 금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어린 년이 감히 양반을 능멸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다니 내 간이 부었구나. 금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풍기를 문란하게 한 건 양반들이지 제가 아니옵니다. 저는 다만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지요. 말버릇이 어찌 그리 버릇없느냐? 당장 여기서 꺼지지 못할까?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장 씨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변했답니다. 금이는 물러서지 않고 장 씨를 향해 부채를 펼쳐 보였습니다. 장씨 나리께서 그리 화를 내시는 걸 보니 혹시 조상 대대로 이어진 무식함이 들통날까 두려우신 게 아니옵니까?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금이는 즉석에서 사설을 읊조리기 시작했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노비 출신 장씨가 있었는데 주인 몰래 곡식을 훔쳐 부자가 되었답니다. 장터는 웃음바다가 되었고 장 씨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요. 금이는 춤을 추듯 몸을 흔들며 장 씨의 조상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답니다. 장 씨가 금이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년이 지금 날 모욕하는 거냐? 두고 보자. 장 씨는 금이가 업고 있는 아기를 노려보며 음흉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아기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구나. 필시 어딘가에서 훔쳐온 것이 아니냐? 금이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더욱 강하게 품어 안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동생이옵니다. 감히 헛소리를 하시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언젠간에 내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 테니 두고 보거라. 주변 상인들이 나서서 장 씨를 만류했습니다. 장 씨, 그만두시게. 어린아이와 무슨 싸움을 그리 하시나? 장 씨는 상인들을 뿌리치며 험악한 표정으로 장터를 빠져나갔고 금이는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구경꾼들은 금이를 격려하며 엽전을 더 많이 던져주었지요. 금이야, 무서웠겠구나?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저런 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용감한 것 같으니라고.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저자는 나쁜 놈이니까. 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마침 그 시각 유배간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 팔도를 뒤지던 판서댁 노복들이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노복은 장터 입구에서 행인에게 물었지요. 이 장터에 이야기꾼이 있다 들었소? 어디 있는지 아시오? 저기 보이는 어린 계집아이가 바로 그 이야기꾼이요. 요즘 장터의 명물이지? 어린 이야기꾼이라.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오? 유배지 이야기를 주로 한답니다. 꼭 실제로 겪은 것처럼 생생하게 말이지요. 노복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는 서둘러 화려한 가마 쪽으로 달려갔답니다. 가마 안에서는 초췌한 기색의 한판 서댁 마님이 발을 살짝 들어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노복이 가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보고했지요. 마님, 장터에 어린 이야기꾼이 있어옵니다. 유배지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혹시 아가씨의 소식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사옵니다. 유배지 이야기를? 당장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마님, 장터는 천한 곳이옵니다. 마님께서 직접 가시는 것은 괜찮다. 내 딸의 소식이라면 천한 곳이든 어디든 가야지. 나를 안내하거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마님은 가마에서 내려 천천히 금이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마님이 장터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놀라 길을 비켜주었지요. 금이는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마님은 뒤쪽에 조용히 서서 금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배지의 겨울은 매서웠답니다. 아가씨는 얼어붙은 땅에 홀로 누워 아이를 낳았지요. 마님의 마른 손이 경련하듯 가늘게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답니다. 마님은 가슴을 움켜쥐며 금이의 이야기에 더욱 집중했지요. 아가씨는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사당 뒤편 돌담 아래 심어두었던 꽃봉오리를 떠올렸답니다. 금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빨간 꽃 셋, 노란 꽃 5, 흰 꽃 7.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비밀이었다고 아가씨는 말했답니다. 마님은 그 숫자가 오직 자신과 딸만이 알고 있던 어린 시절의 비밀놀이였음을 깨닫고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신음했습니다. 노복이 황급히 마님을 부축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저 아이를 당장 우리 저택으로 모셔오너라.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알겠사옵니다, 마님. 하오나 어찌 모셔올까요? 아주 정중히 모셔오너라. 절대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금이는 이야기를 마치고 엽전을 주우며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선언했습니다. 내일은 더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소? 모두들 내일 또 만나요. 구경꾼들이 흩어지자 판서댁 호위무사들이 금이를 둘러쌌습니다. 금이는 심장이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며 아기를 꼭 껴안았지요. 걔 누구시오? 왜 저를 둘러싸는 거요? 놀라지 마시오. 우리는 판서댁 사람들이요. 마님께서 당신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판서댁이라? 혹시 한 판서댁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마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셨소. 저택으로 함께 가주시겠소? 금이는 무사의 소매 끝에 새겨진 판서댁 특유의 문장을 확인한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가씨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의 냄새를 맡은 듯 했지요. 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그날 밤, 금이는 판서댁의 으리으리한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휘황찬란한 기와지붕과 붉은 대문이 횃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금이는 아가씨가 살았던 집이 이토록 화려했음에 새삼 놀랐지요. 금이는 등에 업힌 아기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포대기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호위무사가 금이를 안내하여 사랑채로 향했고 금이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을 걸으며 금이는 아가씨가 어린 시절 이곳을 뛰어다녔을 모습을 상상했지요. 금이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습니다. 사랑채에 도착하자 노복이 금이를 맞이하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이리로 오시게. 알겠습니다. 금이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향유 냄새가 진동했고 그 안에는 초췌한 얼굴의 마님이 금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금이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더욱 꼭 껴안으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앉거라. 아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예, 만일. 금이는 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고 아기는 금이의 등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답니다. 마님은 금이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고 금이는 긴장한 나머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지요. 장터에서 했던 이야기 중 가장 슬프면서도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은 은밀한 이야기를 해보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옵니다. 들려다오. 내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 같구나. 하오나, 그 이야기는 너무 슬픈 이야기옵니다. 괜찮다. 슬퍼도 좋으니 들려다오. 금이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 안 가득 아가씨가 생전에 즐겨 마시던 매화차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금이는 그 향기를 맡자 억눌러왔던 그리움에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요. 이윽고 금이의 목소리는 장터의 해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마치 원혼이 빙의된 무녀처럼 서늘하고도 장엄한 운율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판서댁에 아가씨가 한 분 계셨습니다. 아가씨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유배지로 끌려갔지요.
마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금이는 이야기를 이어갔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추운 골방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지요. 금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처절해졌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따뜻한 불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린 몸종 하나가 곁을 지켰을 뿐이지요. 그 몸종은 어찌 되었느냐? 아가씨는 그 몸종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몸종의 손을 붙잡고 말했지요. 금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켰답니다. 마님도 숨을 죽이고 금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아가씨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금아,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라.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금이는 계속해서 아가씨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사당 뒤편 돌담 아래 심어두었던 꽃봉오리를 기억하느냐고. 마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빨간 꽃 셋, 노란 꽃 5, 흰 꽃 7. 그것이 우리 모녀만의 비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정령사실이냐? 내가 어찌 그 숫자를 아느냐? 소녀가 바로 그 몸종, 금이옵니다. 아가씨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녀의 손을 붙잡고 수없이 반복하여 외우게 하셨습니다. 내 딸이 내게 그런 말을. 금이는 품속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내 마님께 내밀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또 이것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마님이 딸이 어렸을 때 직접 수놓아준 손수건이었지요. 이건 내가 수놓아준. 아가씨께서는 이것을 품에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마님은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이도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아가씨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당 뒤편 3번째 기와 아래 구멍 난 틈새에 편지를 숨겨두었으니 그것을 어머니께 전하라고. 마님은 그 장소가 딸이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지르고 숨어 울던 비밀의 방이었음을 상기하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번째 기와 그곳은 우리 아이만 알던 곳. 금이는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민요, 가락에 맞춰 노래하듯 말했습니다. 까치가 물어온 기와 조각 아래 어머니의 비녀가 홀로 울고 있네. 그 순간 마님은 단전에서 올라오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이. 노복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마님을 부축했고 금이는 마님을 보며 아가씨의 유언이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했음을 직감했답니다. 잠시 후 마님은 정신을 차리고 금이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 빠짐없이 다 들려다오. 아가씨께서는 식량이 떨어지자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아기의 입에 물리며 생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손가락을 깨물어? 내 딸이 그런. 예, 만일. 소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가씨의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아기는 그것을 빨아먹으며 살아남았지요. 아. 마님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답니다. 금이는 아가씨의 마지막 순간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아, 어머니를 원망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어머니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예, 아가씨께서는 한 번도 마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님께서 걱정하실까봐 마지막까지 웃으려 애쓰셨지요. 마님은 금이의 손을 꼭 잡고 오열했고 금이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슬픔이 극점에 달해 집안 전체가 침묵에 잠긴 순간 갑자기 대문 밖에서 횃불을
든 무리의 거친 함성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 안에 유괴범이 있다. 당장 나오라. 금이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마님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답니다. 밖에서는 장 씨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판서댁 마당에 횃불을 든 포졸들과 장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장 씨는 금이를 가리키며 목청껏 소리쳤지요. 저기 있다. 전현이 바로 대역죄인의 핏줄을 훔친 유괴범이오. 포졸 대장이 앞으로 나서며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판서댁에 무슨 일이오? 유괴범이 이 집에 있다는 게 사실이오? 마님은 황급히 사랑채에서 나와 포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 아이는 내가 부른 손님이요. 속지 마시오. 전현이 품고 있는 아기는 영모에 휘말려 유배간 가문의 유일한 씨앗이오. 당장 관하로 압수하여 신문해야 하오. 포졸들이 금이에게 다가가자 금이는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기 위해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한 포졸이 금이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 끌었고 금이는 비틀거리며 흘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놓으시오. 이 아이는 내 동생이요. 조용히 하거라. 관아에 가서 실토하면 될 것 아니냐? 금이는 아기를 꼭 껴안고 몸을 웅크렸고 포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답니다. 금이의 작은 몸은 힘센 포졸들을 당해낼 수 없었고 금이는 이빨로 포졸의 손을 물어뜯었지요. 포졸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고 금이는 다시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님이 포졸 대장 앞으로 다가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잠깐.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직접 데려온 아이요. 마님, 하오나 저자의 고발이 있사옵니다. 일단 관아로 데려가 조사를 해야. 조사는 무슨 조사요? 내가 판서댁의 안주인으로서 보증하는데도 그러시겠소? 장 씨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마님께서 속고 계신 것이오. 전현은 장터에서 양반을 조롱하던 천한 이야기꾼이오. 그래서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금이는 흙바닥을 구르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온 아이요. 아무도 이 아이를 빼앗아갈 수 없소. 포졸이 다시 금이의 팔을 붙잡고 일으키려 하자 금이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금이의 손톱에는 흙과 피가 섞여 들었고 소녀의 눈에는 도끼 어린 사리가 서렸답니다. 저것 보시오. 저렇게 저항하는 걸 보니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이오. 일단 아이를 내려놓거라. 그래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안 됩니다. 이 아이를 뺏으려면 내 목숨을 먼저 가져가시오. 마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소. 마님은 황급히 사당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노복들이 뒤따라갔고 잠시 후 마님은 낡고 해진 비단 서찰 한 장을 손에 쥔 채 머리를 풀어헤친 채 마당으로 돌아왔지요. 여기 있소. 내 딸이 남긴 유서요. 유서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딸은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었소. 그리고 이 아이에게 갓난아기를 맡겼소.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쳐 보였습니다. 서찰에는 아가씨가 손가락 피로 쓴 글씨가 선명했답니다. 포졸 대장이 서찰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불효녀가 이승에서 다시 뵙지 못하옵니다. 포졸 대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주변의 포졸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금이에게 맡기니 금이를 제 분신으로 여겨주십시오. 금이가 없었다면 이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 씨는 당황하여 서찰을 빼앗아 들며 소리쳤습니다. 조작된 것이오. 어찌 피로 쓴 글씨를 믿을 수 있단 말이오? 조작이라고? 감히. 마님은 품 안에서 선왕이
하사한 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인장을 본 포졸들은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었답니다. 선왕의 하사품, 마님, 용서하십시오. 마님은 포졸들 앞을 가로막으며 천둥처럼 포효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죽은 딸의 아들이자 판서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요. 감히 누가 건드린단 말이오. 장 씨는 뒷걸음질 치며 변명하기 시작했지요. 마님, 소인이 잘못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라고? 감히 네 집 은인을 해하려 하였느냐? 마님은 장 씨의 멱살을 직접 움켜쥐고 뺨을 후려쳤습니다. 장 씨는 비틀거리며 땅바닥에 나자빠졌답니다. 마님이 포졸 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자를 당장 관하로 끌고 가시오. 무고죄로 엄히 다스려야 하오. 포졸들이 장 씨를 붙잡아 일으켰고 장 씨는 목숨만 살려달라며 애걸했습니다. 마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끌어내라. 내 눈앞에서 당장 치우거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판서댁 노복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장 씨를 난타하기 시작했고 장 씨는 만신창이가 되어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지요.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고 오직 금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답니다. 마님은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금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야,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마님, 도령님은 무사하십니까? 마님은 금이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지요. 내 손주, 내 딸의 아이. 마님은 아기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금이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금이는 마님의 품에 아기가 안전히 안긴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온몸의 힘이 풀린 듯 차가운 마당 바닥에 무너지듯 쓰러졌답니다. 노복들이 황급히 금이를 부축해 일으켰고 마님은 눈물을 닦으며 명령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여종을 소집하라. 이 아이의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라드려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는 최고급 비단 포대기와 유무의 젖을 준비하라. 지체 말고 당장 하거라. 알겠사옵니다, 마님. 차가운 달빛 아래 피투성이가 된 10살 소녀와 그 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울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대비되며 판서댁 마당은 숙연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님은 금이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금이야, 내가 이 아이를 살려주었구나. 내가 없었다면 내 손주를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금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고 노복들은 금이를 안아들고 안채로 향했답니다. 이튿날 새벽 금이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고 몸 곳곳에서 약초 냄새가 났지요. 금이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령님은 어디 계시오? 문이 열리며 여종이 들어왔고 금이를 보고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도령님은 마님께서 직접 돌보고 계시니 걱정 마세요. 마님께서 직접 밤새 돌보셨단 말씀이십니까? 예, 한시도 도령님을 놓지 않으셨답니다. 계속 우시면서요. 금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이불에 몸을 뉘었답니다. 잠시 후 마님이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기는 깨끗한 비단 포대기에 쌓여 있었고 마님의 얼굴에는 어제와 달리 생기가 돌았지요. 금이야, 몸은 좀 어떠하냐? 괜찮사옵니다, 마님. 도령님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마님은 금이 곁에 앉아 아기를 금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의 핏줄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구나. 아가씨께서 도령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말해다오. 내 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모두 듣고 싶구나. 금이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가씨께서는 도령님을 낳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아, 나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예, 이 아이를 통해 어머니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마님은 금이의 손을 꼭 쥐고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내 딸,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아가씨께서는 마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님께서 걱정하실까봐 마지막까지 웃으려 애쓰셨지요.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웃으려 애썼다고? 그 고통 속에서? 예,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아, 울지 마라. 나는 이제 편안해질 것이니 너는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내 딸이 그토록. 아가씨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보시면 분명 나를 용서하실 거라고. 그러니 금아, 부디 이 아이를 무사히 데려다 드리라고. 마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금이의 품에 안겨 통곡했답니다. 금이도 함께 울었고 아기는 두 사람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한참을 운 뒤 마님은 눈물을 닦고 금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금이야, 내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사옵니다. 장터에서 미친년 소리를 들어가며 양반들을 비웃었다지? 그것도 이 아이를 위해서였느냐? 예, 만일 도령님의 약값을 벌려면 사람들을 웃겨야 했고 아가씨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려면 풍자극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찌 그런 생각을 다 했단 말이냐? 아가씨께서 소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님은 금이의 영특함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이 너를 얼마나 아꼈을지 짐작이 가는구나. 아가씨께서는 유배지에서도 소녀에게 글을 가르치셨습니다. 추운 밤 촛불 하나 켜고 일기장을 펼쳐 보이시며 한 글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어주셨지요. 일기장? 그 일기장은 어디 있느냐? 소녀의 움막에 숨겨두었습니다. 내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내 딸의 글씨를 꼭 보고 싶구나. 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님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금이는 이불을 걷어내고 마님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소녀가 아가씨의 마지막 유언을 모두 전했습니다. 고맙다, 금이야. 정말 고맙구나. 소녀는 감히 아가씨를 대신할 수 없사옵니다. 다만 도령님을 평생 지키는 것으로 아가씨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아니다. 너는 더 이상종이 아니다. 마님! 마님은 금이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자 이 집안의 은인이다. 누구든 너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마님은 문을 열고 밖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집안의 모든 노복은 들으라. 오늘부터 금이는 이 집의 소저이자 내 딸이다. 밖에서 노복들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금이는 마님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0살 소녀가 1년 넘게 짊어졌던 천근 같은 짐이 비로소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지요. 마님, 고맙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 손주를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마님은 금이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고 아기는 두 사람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답니다. 그날 오후 판서댁의 모든 노복이
금이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금이는 깨끗한 비단옷을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고 마님은 금이의 곁에서 흐뭇하게 미소 지었지요. 소저님,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서 혈육을 살려오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아닙니다. 소녀는 다만 아가씨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금이야. 이제 고개를 들어라. 너는 당당히 이 집의 일원이다. 예, 만일 명심하겠습니다. 집안의 모든 여종이 소집되어 금이에게 절을 올렸고 금이는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답니다. 해가 질 무렵 금이는 아가씨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 앞에 섰습니다. 금이는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지요. 아가씨, 소녀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도령님을 마님께 무사히 모셨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금이의 얼굴을 비추었고 금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도령님께서는 판서댁의 귀한 도련님으로 자라실 것입니다. 소녀가 평생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금이는 품속에서 아가씨의 일기장을 꺼내 위패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가씨, 이것도 마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가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을요. 저녁 바람이 불어와 사당의 풍경을 울렸고 금이는 그것이 아가씨의 감사 인사인 듯 느껴져 환하게 미소 지었답니다. 금이는 비로소 좁은 어깨 위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지요. 석 달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판서댁의 고즈넉한 담장 안쪽에는 화사한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금이는 깨끗한 비단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사당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요. 그 곁에는 이제 제법목을 가누고 옹알이를 시작한 도령이 비단 이불 위에 누워 금이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책을 내려놓고 도령의 작은 손을 잡아주며 미소 지었답니다. 도령은 금이의 손을 잡고 방긋 웃었고 금이는 도령의 머리를 인자하게 쓰다듬었지요.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고 마당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사당 쪽으로 걸어오며 금이를 불렀습니다. 금이야. 오늘은 장터에 가지 않겠느냐? 장터 말씀이십니까? 그래. 오늘이 큰 장이 서는 날이 아니더냐. 예전처럼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으냐? 사실 가끔 그립기는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 그때가요. 그렇다면 가거라. 내가 원한다면 나는 막지 않겠다. 정말 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꼭 돌아오너라. 금이는 마님의 허락에 눈을 빛냈답니다. 금이는 예전에 입던 낡은 옷을 꺼내 입고 부채를 챙겨 들었습니다. 마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요. 혼자 가려느냐? 노복을 시켜 호의를 붙일까? 아닙니다. 만일 저 혼자 가는 것이 편하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하거라. 염려 마십시오. 도령님께서 제가 없으면 보채실 테니 일찍 돌아오겠습니다. 금이는 마님께 공손히 절을 하고 대문을 나섰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찾은 장터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금이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도 한결 편안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금이는 예전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금이를 알아보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금이 아니냐? 어디 갔었느냐? 석 달이나 안 보이더니? 잠시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소. 무슨 이야기인데? 어서 들려주게나? 제 이야기입니다. 저와 제가 지켜온 아기의 이야기지요. 사람들은 반가워하며 금이 주변을 빼곡히 둘러쌌습니다. 금이는 부채를 펼치며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가난한 몸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몸종은 주인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요.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고 금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인 아가씨는 역적의 누명을 쓰고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요. 아가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어린 몸종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 몸종은 몇 살이었소? 겨우 10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업고 천리길을 도망쳐 나왔지요. 한 안악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소? 몸종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장터에서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웃기며 돈을 벌어 아이를 먹이고 입혔지요. 금이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께서 장터에 오셨답니다. 몸종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이 자신의 딸 이야기임을 아셨지요. 그래서 어찌 되었소? 마님께서는 그 몸종을 딸로 삼으셨답니다. 몸종의 아기를 지켜낸 것에 감사하며 평생 은인으로 대우하겠다고 하셨지요. 구경꾼들은 감동하여 박수를 쳤고 금이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그 몸종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지금 판서댁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금이에게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특하구나, 금이야. 10살에 그런 일을 해냈다니 아가씨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로다. 아닙니다. 소녀는 다만 아가씨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도 대단한 일이다. 하늘이 내 충심을 아셨을 게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금이에게 엽전이 아닌 은자를 던져주었고 금이는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답니다. 오늘 번 돈은 예전보다 훨씬 많았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금이는 주머니에 든 은자를 세어보았습니다. 금이는 그 돈으로 도령에게 줄 장난감을 사고 마님께 드릴 과일도 샀지요. 금이가 장터를 빠져나오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이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미음을 파는 할멈이었습니다. 금이는 반갑게 할멈에게 달려가 인사했지요. 할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잘 지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다. 판서댁 소저가 되었다지? 예, 할멈. 마님께서 소녀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내가 그토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할멈은 금이에게 따뜻한 미음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받거라. 옛날 생각해서 주는 거다. 고맙습니다, 할멈. 금이는 미음을 마시며 예전을 떠올렸습니다. 아기를 업고 이곳에 앉아 미음을 떠먹이던 그때가 엊그제 같았지요. 그 아기는 잘 있느냐? 예, 도령님께서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계십니다. 다행이구나. 내가 그 아기를 잘 키우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할멈께서도 한번 뵈러 오십시오.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래, 언젠가 꼭 가마. 금이는 할멈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판서댁으로 향했답니다. 마님, 다녀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두 반가워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도령이 내가 없어서 한참 보챘느니라. 금이는 도령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령은 금이를 보자 팔을 뻗으며 옹알이를 했지요. 금이는 도령을 안아 들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금이는 마님께 받은 사랑과 도령의 웃음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답니다. 금이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희망으로 가득했지요. 6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화창한 봄날, 판서댁의 담장 안쪽은 온통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16살이 된 금이는 의젓한 자태로 대청마루에 앉아 병풍 뒤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그 곁에는 제법 씩씩하게 뛰어다니고 말을 배우기 시작한 7살 도령이 금이를 향해 총총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누님, 저 좀 보세요. 도령님, 천천히 걸으셔야지요.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도령은 금이의 무릎에 매달리며 환하게 웃었고 금이는 도령의 머리를 인자하게 쓰다듬었답니다. 도령의 눈망울은 아가씨를 꼭 닮아 맑고 순수했지요. 금이는 도령을 무릎에 앉히고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도령님, 오늘은 이 글자를 배워보실까요? 이것은 효도효자랍니다. 효도효? 누님, 효도가 뭐예요? 효도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랍니다. 도령님께서는 할머님을 잘 모셔야 하고 하늘에 계신 어머님을 기억해야 하지요. 하늘에 계신 어머님요? 예, 도령님의 어머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언제나 도령님을 지켜보고 계시지요. 그럼 누님도 저를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소녀는 평생 도령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도령은 금이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금이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금이는 도령을 꼭 안아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지요. 마님이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이야, 도령이 점심 준비가 되었으니 이리 오너라. 예, 만일 곧 가겠습니다. 할머님, 저 배고파요. 그래. 우리 도령이 많이 배가 고팠구나. 어서 오너라. 금이는 도령의 손을 잡고 대청으로 향했습니다. 도령은 깡충깡충 뛰며 즐거워했고 금이는 그런 도령을 보며 행복을 느꼈답니다. 식사 자리에서 마님은 금이와 도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금이야, 내가 도령을 정말 잘 가르치는구나. 이제 예법도 제법 알고 글자도 깨우치기 시작했다지? 아직 멀었사옵니다, 마님. 소녀가 더욱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할머님, 누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우리 도령이 참 똑똑하구나. 도령님, 밥을 드시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누님. 알겠어요. 마님과 금이는 도령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금이는 도령을 데리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씨의 위패 앞에서 금이는 도령에게 절하는 법을 가르쳤지요. 도령님,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하십시오. 이분이 바로 도령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이분이 제 어머님이세요? 예, 도령님. 어머님께서는 도령님을 낳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하지만 언제나 도령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도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위패 앞에 절을 했고 금이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답니다. 어머님, 저는 도령이에요. 누님이 저를 잘 키워주고 계세요. 금이는 도령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눈물을 참고 도령을 안아주었지요. 금이는 도령에게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령님의 어머님께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답니다. 도령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셨지요. 정말요? 어떤 분이셨어요? 착하시고 현명하시고 용감하신 분이셨습니다. 도령님께서 어머님을 닮아 훌륭하게 자라주시길 바라셨지요. 그럼 저도 어머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도령님께서는 분명 훌륭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금이는 도령의 손을 꼭 잡고 사당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답니다. 그날 오후 마님은 금이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금이야, 내일이 큰 장이 서는 날이라지? 도령을 데리고 가보지 않겠느냐? 도령님을요? 하지만 장터는? 괜찮다. 도령에게도 세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말이다. 알겠습니다, 마님. 도령님을 잘 돌보겠습니다.
믿는다. 너라면 잘할 것이다. 금이는 마님의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도령에게 세상을 가르치는 것도 금이의 역할이었지요. 다음 날, 금이는 도령의 손을 잡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도령은 처음 보는 장터의 풍경에 눈을 반짝였지요. 누님, 여기가 장터예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예, 도령님. 소녀가 예전에 이곳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정말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도령님의 어머님 이야기를요. 그리고 도령님을 지키기 위해 소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이에요. 저를 지키려고요? 그렇지요. 도령님은 소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요. 도령은 금이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금이는 예전 자리에 섰고 사람들은 금이를 알아보고 모여들었습니다. 금이 소저님, 오랜만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도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도령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도령은 금이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앞에 섰지요. 아이고, 정말 귀한 도련님이시네요. 잘 자라셨구나. 어머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자, 오늘은 도령님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억울한 백성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금이는 부채를 펼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욕심 많은 대감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쌀을 빼앗아 자기 창고를 채웠지요. 금이의 이야기는 예전처럼 날카롭고 재치가 넘쳤습니다. 도령은 금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금이는 도령에게 세상의 진실을 가르쳤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고 진실을 말한다면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이의 말에 박수를 쳤고 도령도 따라서 작은 손으로 박수를 쳤답니다. 마님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지요. 금이는 도령과 함께 장터에 서서 아가씨가 꿈꾸었던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해악으로 승화시킨 소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웠고 도령은 그 옆에서 세상을 배워가고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또 몇 해가 흘렀습니다. 도령은 어느덧 의젓한 소년으로 자라났고 금이는 20살의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지요. 하지만 금이는 시집을 가지 않고 평생 도령의 곁을 지키겠다고 마님께 말씀드렸답니다. 도령은 훌륭한 선비로 성장하여 과거에 급제했고 판서댁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도령은 언제나 금이를 친누님처럼 따랐으며 세상 사람들은 금이의 충심을 칭송했지요. 금이는 가끔 장터에 나가 백성들에게 정의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사람들은 금이를 장터의 현인이라 불렀답니다. 어느 봄날 금이는 사당 앞에 앉아 아가씨의 위패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0살 소녀가 보여준 숭고한 충심과 희생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고 판서댁 사람들은 금이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어린 금이가 아기를 업고 장터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모습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이처럼 진정한 충심을 가진 이가 있기에 세상은 아직 따뜻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남겼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시아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